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항 이후의 개화 정책, 그리고 위정 척사 운동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이모군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도봉소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봉소는 이모군란이 일어났었던 그 장소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서 가끔 도봉소 사건에 대해서 이모군란 언급하지 않고요. 도봉소 사건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화 정책하고요. 위정척사 사상하고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 이모군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모군란 내용을 보기 전에 말이죠. 잠깐 이때 사상들 성격을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근대 사상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근대 사상에 뭘 좀 보고 넘어가냐면 성격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가시죠. 이모군란 이후에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 사상이 양분이 됩니다. 원건 개화 사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급진 개화 사상으로 나눠져요. 원래 이제 하나된 개화 세력들이 이모군란 위에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갑신정변 부로 좀 넘어가시면은 갑신정변에 한 장만 넘기시면은 온건개화파하고 맨 위에요. 급진개화파에서 4대 당 그리고 개화당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죠.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고 이모군란 이후에 나눠진 사상이에요. 자, 세 번째, 개화 사상하고 반대되는 사상이 뭐였던가요? 위정척사 사상이죠.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위정척사 사상과 공통점도 있지만은 반대되는 성격도 있던 뭐죠? 통학 사상이 있죠. 통학. 그리고 독립협회 사상이 있어요. 독립협회 이제 3대 사상을 얘기하겠죠.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 그래서 3대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이 사상 중에는 말이죠. 체제의 개혁적인 사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체제를 뜯어 고치려는 개혁적인 것 말고 체제 유지하려는 체제 유지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외세 있죠, 외세. 외세 타협적인 성격의 사상도 있지만은 외세 배격적인 성격의 사상도 있어요. 자, 그럼 온건개화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갑신정변부로 넘어가서 거기 미리 좀 보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온건개화는 일단 체제 개혁인가요? 체제 유지인가요? 체제 유지의 유지. 그러니까 민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모군란 이후에 충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청나라 도움을 받아서 재집권했던 민비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체제 유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온건개화입니다. 외세 타협이냐 아니면 외세 배격이냐 그러면 외세 타협입니다. 이때 외세는 어디예요? 청이죠, 청. 청의 도움을 받아서 재집권했습니다. 누구? 민비, 김홍집 이런 색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온건개화 사상은 좌표상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세 타협적이며 체제 유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급진개화는 체제 개혁이냐 유지냐 하면 체제 개혁이에요.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다라고 하는 그 개혁이 지금 보고 계시는 1884년에 뭔가요?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급진개화는 체제 개혁입니다. 외세 타협적이냐 외세 배격적이냐라면 외세 타협이에요. 이때가 외세는 어디냐? 일본이 되는 거죠. 이때 외세는 청이죠. 여기는 일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급진개화 사상의 좌표는 여기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한편 위정척사는 체제 유지예요 아니면 개혁이에요? 이는 봉건적인 유생들이에요. 성리학자들입니다. 체제 유지죠. 현재 체제를 지켜나가려는 체제 유지의 사상이었으며 외세 타협이냐 아니면 배격이냐 하면 외세 뭐다? 배격이다.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정척사는 체제 유지적이며 체제 배격적이다. 좌표상 여기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학을 한번 봅시다.
동학은 위정착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냐면 외세 배격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안으로는 달라. 이런 체제 유지죠. 봉건적인 체제를 지켜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체제 개혁입니다. 반봉건이에요. 그래서 동학 사상의 좌표는 여기입니다. 체제 개혁적이며 외세 배격적이다. 이렇지. 자, 마지막 독립협회는 어떠냐? 독립협회는 체제 유지입니까? 개혁입니까? 체제 개혁이에요. 역시 독립협회도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합니다. 가끔 독립협회를 공화정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화정이 아닙니다. 독립협회는 체제 개혁했을 때 입헌군주제예요. 갑신정변하고 같아요. 한편 외세 타협입니까? 외세 배입니까? 라면 외세 배격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도 좌표상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동학 이거하고 같은 여기 위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왜 독립협회가 외세 배격이냐? 독립협회라는 이 단체는 바로 직전에 1896년에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사건이에요. 열강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 그 이권 침탈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이권 수호운동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독립협회도 외세 배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 특성상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독립협회는 외세 타협이라기보다는 외세 배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상의 성격, 이 사상의 성격을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려 넣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할 이 다음 시간까지 대한제국까지 정리할 부분에서 한 반 정도는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유를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사상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정리 좀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76년에 정부가 개항이 된 이후에 80년대부터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독립기무화문 12사 또 군제에서 5군형이 2형으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고 이 개화 정책 추진에 따른 반발이 있었죠. 그 반발이 뭐였죠? 위정척사 사상이에요.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고 그 성리학적인 질서가 아닌 것은 전부 뭐하자? 배척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화와 위정척사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죠?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이 뭘로 터졌냐 그러면은 첫 번째 1882년에 뭐죠? 이모군란으로 터졌다. 이모년입니다. 이모년의 구식 군인들의 반발이에요. 이때 정부의 개화 정책 때 신식 군대가 있었죠. 뭐예요? 별기군. 이 별기군 또는 뭐 교련병대라고도 얘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별기군이에요. 근데 신식 군대가 이제 그 교련병대가 있고요. 별기군입니다. 구식 군대는 무이형, 장어형에서 5군형이 2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5명에서 3명이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구조 조정이 된 거죠. 그 민씨의 개화 정책에 의하면 이 두 개 부대도 없어질 부대 앞으로. 근데 이 이형이 어느 정도 푸대접을 받고 있었느냐. 별기군에 비교해가지고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월급. 뭘로 생계를 유지하냐 하면은 일을 하는 거죠. 노역. 한강에서 배가 들어오죠. 가서 이제 노동일 하는 겁니다.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역 작업이라든가 또 서울 근교의 야채, 채소를 재배를 해요. 뭐 지금의 서울의 이태원이라든가 뭐 왕십리 이쪽에 채소를 재배해서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별기군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입고 된 것은 이형의 부대들은 스스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등 자책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모양 입고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민씨정부의 개화 정책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었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요. 1881년에 이미 2번에 걸친 99인대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얘네들의 이 이모군란에 주역했던 99인대 불만이 어느 정도 지금 치솟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부대는 없어질 부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882년 6월 달에 전라도에서 공미가 올라옵니다. 조운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 예, 조운이 돼서 올라왔는데 당시 조선욱의 재정주무관청 선해청입니다. 선해청 당상관, 당시 민용어죠. 그래서 선해청에서 곡식을 1년 동안
월급을 안 줬지 않습니까? 월급을 안 준 거 이제 월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1년 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달치를 지급해요. 한 달치를 지급하는데 그 쌀에다가 모래, 결을 섞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1년치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 주는 데에다가 함량과 수량을 섞어 주는 겁니다. 거의 돌 반, 모래 반, 쌀 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겨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9인들이 선해청에 쳐들어가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선해청 당상관이 오히려 99인들을 잡아다가 구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선해청 안에 있는 도봉사라는 건물 앞에서 봉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이모군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도봉소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입고 된 것은 민비 때문이다. 잡아 죽이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궁궐로 쳐들어가는 거죠. 가는 과정에서 99인만 가는 게 아니라 도시민들이 합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항 이후에 열강의 경제 침탈로 인해서 도시민들의 생활도 굉장히 피폐해졌거든요. 열강의 상권 침탈로 인해서. 그래서 같이 99인 도시민 합세해서 경복궁으로 가는 길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들어가서 일본인을 잡아 죽이고, 이때 일본 공사가 하나부사인데요. 하나부사가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러 놓고 이 제물포 인천을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피해 배상은 누가 이제 부담을 하냐면은 그 갑신정변의 결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갑신정변의 결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그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있어요. 이거는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인데 그 중에 한성조약만 좀 보겠습니다. 1884년 11월이죠. 이 내용에 뭐 배상 내용이 있고요. 그죠? 배상금 또는 뭐 신축 비용, 뭐 사지 이런 게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냐? 이거는 이모군란 때 바로 일본 공사관 피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불은 지네들이 질러놓고 조선이 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또 피해 배상을 조선이 다 부담한다거나 뭐 사죄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일이 나요. 이게 이제 한성조약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모군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접수를 하고요. 경복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민비는 변복을 해서 충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이 99인들과 도시민들이 경복궁을 또 접수를 했어요. 얘네들이 권력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때 개항에 반대했던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운현궁의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 거죠. 대원군은 1863년에 집권해서 73년에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집 어디에? 운현궁에 칩거하고 있었어요. 칩거하고 있었던 대원군에 찾아가서 대원군을 앞세우는 거예요. 대원군이 이 사건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워나가. 재집권을 노리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고종이 사건이 커지자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사태의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딱 10년 만에 다시 재집권하는 거죠. 재집권해가지고 기존에 고종과 민비가 추진했던 개화정책을 전부 복구시킵니다. 원위치시켜요. 이때가 며칠이냐 그러면은 딱 33일입니다. 한 달이 한 달. 왜 한 달 만에 대원군의 개혁정책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충주로 도망간 민비가 청나라의 당시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영선사를 파견했죠. 지난 시간에 김윤식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적인 무기 제조, 군사훈련법 습득을 목적으로 영선사다 해서 텐진에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김윤식이가 청나라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들어와. 오장경이라든가 얘네들이 들어와서 군란의 책임자로 누구를? 대원군을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원군 납치로 인해서 결국 대원군의 집권은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런데 충주로 도망갔던 민비가 재집권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청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민비 재집권한 이후에 민비는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화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추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개화정책 추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옛날 이모군란 이전에 개화정책을 한참 추진하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했던 젊은 개화사상가들, 김옥균, 박영효, 얘네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 반발하면서 그 세력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뭐가 되는 거죠? 온건 개화사상
얘네 되고요. 온건파스 개화사상 그다음에 떨어져 나왔던 여기서 떨어져 나왔던 박용료라든가 얘네들 김옥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죠? 급진 개화파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개화 세력들은 이모군란 이후에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일본의 수신사라든가 또는 조사 시찰단 등으로 일본에 자주 갔다 왔다 하면서 일본의 문화에 심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얘네들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떨어져 나와서 개혁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발목을 잡아 거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얘네들은 뭔가 이 타겟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네를 배후에 누가 일본이 다가서서 야 니네를 한번 얘네들 뒤집어 엎어라.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정국 낙성식, 우정국 개국식 축하 연날 사진에 보시면은 갑신정면에 우정총국 해가지고 그 사진 잠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조계사 바로 옆이에요. 바로 입구입니다. 조계사 입구. 지금은 이제 그 최신 우정박물관으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국식 날 고종을 이어시키고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 세력들이 온건개화파 세력들을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모군란의 결과가 원인이 돼가지고 터졌던 1884년에 뭔가요?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는 갑신정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요강 14개조를 발표를 합니다. 그 14개조 개혁요강은 다음 자랑 가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행하던 조공야를 폐지한다. 마지막 14번째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2, 3, 4, 7, 8, 9, 11, 12, 13, 14에서 이거는 갑오개혁 때 반영된 조항이에요. 아시겠죠? 그 내용은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갑신정변 때 14개, 통학운동 때 폐정개혁안 12개, 또 관민공동회 독립회 헌의 6조, 또 대한국제 9조 이 내용들은 자주 출제됩니다. 제시하고 이것이 제시됐던 시기에 사실을 묻는다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대 순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거지만은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군사적인 후원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청나라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네들 다시 뒤집어 엎었어요. 3일 만에 역전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갑신정변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개혁, 즉 급진적인 입헌군주제 개혁을 단행을 했죠.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3일 천하 이렇게 하는 거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나서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은 중단이 돼버려요. 언제까지 하면 10년 후에 갑오개혁 때까지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는 갑신정변에 원인이 됐다. 그럼 이모군란의 결과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느냐? 실패로 끝났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겠어요? 일본이 아니라 청의 세력이 강화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갑신정변은 이모군란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거기에 이모군란에 이때 나왔던 결과 내용을 좀 보고 합시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조약과 조일 수호조규 속약의 책을 냈어요. 그 제물포조약 어디죠? 조선과 일본입니다. 이 제물포조약의 내용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5조 한번 봐봐요. 일본 공사관의 군대를 주둔시켜 경비에 임하는 것을 허용할 것. 최초로 외국 군대의 합법적 주둔이 승인됩니다. 그러면 조일수호 조규는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그렇죠?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근데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 있었고요. 1876년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속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내용 부속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속약이 체결돼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조일수호 조규 속약이 있습니다. 그 제물포조약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부산, 원산, 인천의 강행의정은 활동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사방 50리라고 1년 뒤에 양화지를 개시한다. 양화지는 한강 하류에서 서울로 도는 길목이에요. 길목. 서울의 양천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조 일본 공사와 영사의 수행은 조선 내지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게 조일소조규 속약이 되겠습니다. 속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젤포조약과 조일소조규 속약이 체결이 했는데 젤포조약에서는 5조 내용을 쭉 봐두시고요. 자, 6조에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앞에서. 조선은 대관을 특파해서 일본에 사죄라. 그러니까 이모군란에 대한 사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박용효가 파견됩니다. 이게 제 몇 차 수인사라고 그랬어요? 3차죠. 1차가 누구였어요? 김기수. 2차는 김홍집. 그 조선 책략 가지고 왔잖아요. 3차는 박용효입니다. 이때 일본에 갈 때 태극기를 그렸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태극기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1883년에 당시 공식 국기로 인정,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청해 세력이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청나라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사람이요. 오장경이 약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김윤식의 도움 요청으로. 충주로 도망을 간 민비가 영산사로 간 김윤식에 연락을 하고 김윤식이가 청나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온 거죠. 얘가 이제 나중에 군사 고문으로 자리를 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관들이, 기타 고문관들이 파견되고 있죠. 내정 고문의 마전창, 외교 고문의 멜랜드로브 독일 사람이에요. 세무 고문의 영국 사람입니다. 로버트 하트라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각 분야의 청나라 고문관들이 들어왔어요.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된 거죠. 뭐의 결과요?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됩니다. 수륙은 바다와 육지예요. 그리고 이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약이 돼야 되는데 조약 그러면 대등한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청은 아직까지 조선에서의 종주국임을 자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이란 말은 대등한 관계니까 만약 여기다가 조약 이렇게 하면은 청의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외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도 니네 종주국은 우리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민, 수륙, 무역장령이 체결해서 조선에서의 청의 경제적인 침탈의 틀이 강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집권한, 민비는 재집권한 이후에 아까 온건계하이죠. 민비죠. 이는 외세 타협에 의해서 배경이요. 외세 타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외세 타협은 어디냐 그랬더니 일본 어디? 청이었다. 그래서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했었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갈라진 이후에 갈라진 얘네들이 친 것이 갑신정변으로 나왔다. 그러나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 이모군란을 마무리하면서 제물포조약과 그리고 이제 조일소조규 속약이 있죠. 특히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세력이 강화됐다고 해서 조선과 청과의 조약이 아니라 제물포조약은 조선과 일본과의 조약이라는 거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 넘어오시면 갑신정변의 결과 얘네들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체르톤 조약 중에 한성 조약은 조선과 일본. 텐진 조약이 있습니다. 이건 청과 일본이에요. 텐진 조약의 내용은 조선에서 넉 달 이내에 군대 철병하자. 그리고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일 있으면은 동시에 같이 파병하자. 그러니까 공동철병, 공동파병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밑줄령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조약하고요. 조일입니다. 그 다음에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은 청일, 이 되겠습니다. 이 텐진조약은 양국 군대 공동철병, 공동파병 조항. 그 조선에서 청일전쟁이라는 법적 근거가 됐던 그런 조항입니다. 나중에 청일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 갑신정변 이후에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냐? 당연히 실패로 끝나면서 조선에서는 청해 세력이 강화된 거죠. 그 이제 갑신정변 이후는 열강의 침략 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 1884년 이후에 국내외 정세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뒤로 넘어가세요. 동학 농민운동 부분 있죠. 그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한 장을 넘깁시다. 넘기시면은 밑에 동학운동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개 과정의 교조시 운동이 있죠. 여기서부터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인과관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열강의 침략 경쟁이 가열됐다.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넘어오십시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의 첫 번째. 침략 경쟁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자, 여긴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청이 있고요, 청. 우쪽은 러시아가 있고요, 영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있죠. 이 네 나라 틈바구니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조선이 있는 겁니다. 조선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오죠. 청은 일본과 대립을 하죠. 그다음에 러시아 남진에 영국이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로는 청일 간의 대립이에요. 남북으로는 러-영 간의 대립입니다.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2차 아편전쟁의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은 원래는 여기는 연해주는 중국 땅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제2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은 청과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러시아가 중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체결했던 조약이 베이징 조약입니다.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조약 체결에 중재 역할을 했던 러시아는 그 대가로 연해주를 확보하고 여기 도시 이름을 블라디보스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블라디보스톡의 이 의미는 러시아어예요.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는 점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보스톡,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점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초부터 러시아는 남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 기지 블라디보스톡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국은 어디를 점령을 하냐 그러면은 거문도를 점령을 해요. 거문도 점령입니다. 1885년에서 87년이에요. 러시아가 왜 거문도를 점령하려고 했냐라면은 단순히 영국이 단순히 러시아 남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 두 나라는 이미 일찍이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서아시아 쪽에서 충돌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세계사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배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나라의 충돌이 있었고 러시아가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해가지고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의 그 사람 이름이 해밀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밀턴 항이다 이렇게 명명한 거죠. 거문도 위치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제주도 있죠. 여수 제주도 한가운데 그 중간쯤 돼요. 대한해협의 길목입니다. 수심도 깊고 그래서요 큰 배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중재를 해요. 러시아가 남진하지 않겠다 해서 중재해서 87년에 철수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 뭐가 나오죠? 대외 중립론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독일의 부들러, 우리나라에 누가냐면 육일준 등이 한반도 대외 중립론을 제기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열강이 이걸 중립과로 놔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빨리 와서 하나라도 더 주워가려고 하겠죠.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중립국가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에서 이런 한반도 중립론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본은 뭐라고 했었냐? 일본은 정치적인 침략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침탈을 주라고 있었어요. 왜요?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일본이 시켜놨지만은 제대로 정치적인 침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 강화도 조약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청과 조선과의 군신과의 병자호란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 진출에 있어서 청은 일본에 있어서의 눈에 가시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침략은 청 때문에 못하고 일본은 경제적 침략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약탈을 주로했었죠. 식량. 그래서 미국 약탈로 국내 고가의 폭등, 식량 부족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1889년 함경감사 조병식 뭘 선포하죠?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자, 그 방공령 선포도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보십시오. 이 방공령 미국 유출 금지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일본이 1883년에 체결했던 조일 통상장정 제37조 조항 그 소개가 돼 있죠. 이 조일 통상장정 제37조 만약에 이 방공령을 폐지하려면 그러니까 미국 수출을 유출을 금지하려면은 두 번째 보십시오. 한 달 전에 일본 정부에 통보하면은 미국 유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함경감사 조병식이 한 달 전에 통보합니까? 안 해요.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철회해라. 방공령 사죄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해서 결국 얼마를 배상하냐면 11만 원을 배상합니다. 11만 원. 이 11만 원의 화폐 가치는 지금의 11만 원은 아니에요. 그죠? 뭐 몇 배, 몇 백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주로 이제 정치적 침략보다는 경제적 침략을 주로 하고 있었고 또 청은 어때요? 청은 정치적인 침략은 침략대로 이목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고문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구나 더구나 그 조청 이목을 위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청나라도 조선에서의 경제적 침탈을 강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 정부는 뭐라고 했었느냐? 정부는 그런 열강에 대해서 오히려 타협을 하고 굴복을 하고요. 고종과 민비입니다. 이제 오히려 민중에 대해서 수탈과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민중이라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이쪽은 정부, 수탈 압박하죠. 이건 열강이에요. 이 열강은 또 어때요? 들어와서 수탈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중들은 자연스럽게 그 정부에 대해서 반봉건, 이 열강에서 반외세 기운이 고조가 될 겁니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다가 반봉건, 반외세라고 하는 민중의 불만에다가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휘발유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로 나오나요? 1894년 2월 달에 시작됐던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는 바로 1894년 뭐가 터졌죠? 동학농민운동에 뭐가 됐다? 기가 됐다. 계속 인과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동학농민운동일 때 동학사상은 갑자기 동학은 잠잠했다가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오냐. 동학은 아시다시피 1860년에 나왔습니다. 경주잔만 체제회에서 창시가 됐죠. 그러다가 1864년에 처형이 됐죠. 혹세무민의제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교세는 어떻게 했죠?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개항이 되고 1880년대 때 제2대 교주 누구였죠? 최시영 대 와가지고 충청도 보은에서 교단 재정비가 됐었어요. 동경대전 교리집입니다. 용담유사 몽중가 포기용 가사집이었죠. 그래서 이제 동경대전 한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몽중가라든가 용담유사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식자층에서 무식층까지 다 끌어안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한편 최시영이 80년대 때 재정비를 하면서 보훈에서 동학의 조직 포접제라고 하는 동학의 조직이 재정비가 됩니다. 교재 한번 봅시다. 그중에 접제가 있어요. 접제. 접은 북접과 남접입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북접은 최시영, 그 다음에 손병희, 손천민, 남접은 전봉준, 손하중 등입니다. 북접은 충청도 동학이고요. 남접은 전라도 동학입니다. 또 하나 북접은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양호한 주로 종교적인 주로 온건적인 세력이고요. 남접 전라동학은 좀 빈농도 있죠. 소농 이런 사람들이 취재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좀 강경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동학 북접 종교파, 전라도 동학 남접 그리고 농민파,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비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시영이 보훈에서 포접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동학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었고 이때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자라고 하는 교조시운동이 북접 주도에서 전개됩니다. 교조시운동은 북접이 주도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동학을 정통 종교로 인정받기 위한 교조신동은 3차례. 자, 제1차 밑에 보겠습니다. 3례 집회입니다. 전라도 3례입니다. 여기에서 북첩이 2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조신원, 즉 명예회복입니다. 최재우. 두 번째는 동학의 교단을 탄압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전라감사하고 충청감사 건의했는데 충청 양도감사가 좋다.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교조신호는 내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하나를 얻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듬해 다시 북접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밑에 2차 1893년 서울 궁궐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복합상소입니다. 복합이라고 하는 거는 배 있죠, 배.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상소를 한다. 그래서 복합상소라고 그래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약 40여 명이 복합상소를 했습니다만은 정부는 강제 해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옵니까? 보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보은에서 제3차 교조신동이 전개가 됐죠. 1차, 2차 교조신동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3차는 종교적 성격 더하기 정치적인 성격도 반영이 됐어요. 탐관오리, 취재, 외세, 배척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운동으로 계속 확산이 돼 나가다가 정부의 강경책과 회의책으로 인해서 3차 교조신운동은 해산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북접의 작품이라고 했죠. 그럼 남접은 북접이 교조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남접은 3차 북접의 교조신운동 때에 전라도 금구에서 1863년에 집회를 엽니다. 금구에서. 왜? 목적은 제3차 보훈집회를 정치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금구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3차 북접의 3차 교조신운동이 보훈집회가 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금구집회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자진해산이 돼요. 근데 금구집회는 할 얘기도 없는데 뭐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하느냐. 그래도 할 얘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구집회는 이 시기 때는 별 의미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 금구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동학농민동의 제1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부밀란식이라고 그래요. 이 고부밀란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금구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접이 3차 교조운동을 남접은 금구집회를 그 금구집회는 이때는 자진해산됐지만 나중에 1894년 2월에 동학농민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학농민동은 총 4시기로 구합니다. 제1기 고부밀란시기, 제2기 동학운동의 절정기, 제3기는 회정개혁 7천기. 자, 제4기는 항일 구국운동기에서 4시기로 구분합니다. 제1기부터 순서대로 동학농민동은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왜?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동향, 변청 과정,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고부밀란 시기부터 한번 봅시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포 착취에 따른 반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학에 북접이 참여한 건 아니고 남접만 해당됩니다. 남접. 그래서 고부군수를 내몰고 축출하고 군청을 접수를 하는 거죠. 관공을 탈취해서 농민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10여일 만에 자진해산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 사건을 조사차 정부에서는 이용태를 안핵사로 보냅니다. 이용태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는 동학이 있다. 그래서 동학교도를 잡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아까 이 동학의 교조신운동 때 최시영 때 그 교조신운동 제1차 북접에 1차 때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죠. 근데 동학교도를 탄압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이용태가 내려와가지고는 이 사건 이후에 동학교도를 막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다시 봉기합니다. 그것이 제2기 동학운동의 절정입니다. 이 동학운동의 절정기 때 전라 감영군을 쳤던 싸움이 전주 황토현 전투예요.
찾아서 체크 좀 해놓으실래요? 그 다음에 장성 황룡천 전투가 있어요. 전주 황천 전투는 전라 지방군, 전라도 가명군을 친 겁니다. 이게 전라 황천 전투예요. 전라도 지방군이 깨져서 동학군에게. 다시 중앙에서 경군이 내려와요. 중앙군입니다. 홍계훈이가 내려온 경군을 어디에서 친 거예요?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관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력으로 안 되니까 청나라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 청군이 들어와요. 1894년 5월 5일 날 아산만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청도 하지 않는 일본이 5월 9일 날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청군은 요청해서 들어온 거죠. 일본은 자동 개입한 겁니다. 법적 근거를 쓰라. 뭐예요? 바로 갑신정변의 결과 아까 제가 했던 뭔가요? 텐진조약입니다. 양국 군대 공동 철병, 공동 파병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안 그래도 두 나라는 개항을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전쟁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정부나 동학이나 외세 배차, 외세의 개입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간 조선 땅에서 전쟁이 터지겠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라도 전주에서 화의를 합니다. 이게 전주 화약이에요. 뭐예요? 폐정계획안 12개조의 화약을 맺습니다. 그 폐정계획안 12개 내용을 다음 장에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하고의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협력한다. 처음에 동학은 반정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동학이 최재우가 처형당했던 이유가 혹세 무민의 종교단에서 처형당한 거 아닙니까? 그 처형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를 부정한 게 있었어요. 운수사상, 후천개벽 기억하시죠? 그래서 운수사상, 조선왕조는 운이 다 있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조선왕조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탐관오리, 정치 지배계급의 처벌. 세 번째, 경제 지배계급의 처벌이죠. 네 번째, 불량한 유린과 양반무리 징벌. 이거는 사회 지배계급 처벌입니다. 특히 3번, 4번 양반 지주 아니에요. 지주와 양반 아닌가요? 지주 양반들이 공화국이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재산도 또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군들을 진압하기 위한 바로 반혁명군을 조직합니다. 그 반혁명군을 뭐라고 그래요? 민보군이야, 민보군. 그렇죠? 민보군입니다. 거기 보시면 민보군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민보군을 조직해서 동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동족상잔의 비극이 나오게 됐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폐정계획안에 사인을 했어요. 그 동학은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몇 기로 가나요? 제3기 폐정개혁 실천기로 가는 겁니다. 이 폐정개혁 실천기 때에 동학교들은 집강소를 두죠. 전라도 53개 군에다가 동학군이 이 폐정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한 바로 기관을 만들어요. 이게 집강소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도 온건계합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자. 그래서 교정청, 이거 정부가 설치했던 개혁기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청과 일본 군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근데 청은 요청해서 들어왔죠. 일본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왔죠. 정부에서 이제 타협을 하고 그리고 일본 군대 철수를 요구합니다. 나가라. 우리 동학과 화해했으니까 니들 들어올 명분 없지 않느냐. 나가라. 근데 일본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오히려 일본은 조선의 내정 계획을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조선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요. 민비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김홍집 제1차 친일 내각을 구성해서 이 내각에 의해서 제1차 갑오개혁이 단행이 돼요. 대원군을 섭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산만에 주둔했던 청군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청일전쟁이랍니다. 그래서 동학운동 제3기 때 안으로는 갑오개혁, 밖으로는 청일전쟁이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이 동시에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1차 갑오개혁은 동학운동 제3기 때에 진행됩니다. 일본이 조선에 내정계획을 강화를 하려고 하자 동학군들은 다시 재봉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4기 항일
구운동입니다. 이제 항일 구운동기 때는 그동안에는 이기 때는요 동학에 남접만 참여했는데 이때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탑세랍니다. 논산에서 직결해 가지고 북상을 하다가 어디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관군과 지금 친일정부죠. 일본군과 또 지주와 양반들이 조직했던 반혁명군. 그래서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깨지면서 동학은 마무리가 됩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 다음에 일부 살아남았던 세력은 보은으로 갔다고 그래요. 보은에서 다시 또 전투를 합니다. 역시 깨집니다. 그러니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끝이 났다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또 더 나가서 보은 전투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군요. 그동안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이 종식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 문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혼란을 좀 겪었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만 더 나가서 이 문장도 나오면 맞는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틀린 게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옳은 답을 고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4기에 걸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띤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갑오개혁을 밖으로는 뭐 청일전쟁을 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던 것이죠. 거기 사진 몇 개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갑시다. 앞장에 맨 위에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발통문은 주모자를 알 수 없게 대접 있죠. 대접. 사발을 엎어놓고 거기다 이름을 쭉 써놓은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맨 위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주모자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사발을 얹어놓고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사발통문이라 하고요. 그럼 밑에 장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태. 이 장태는 원래 닭장입니다. 닭장. 그걸 개량한 거죠. 크게.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모래나 집, 자갈을 넣어가지고 굴려요. 그러니까 앞에 총을 쏘면 그게 다 막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 장태는 그렇게 쓰지만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거기다 집을 넣어요. 그래서 불을 지펴, 굴려. 그러니까 불덩이가 막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적군 입장은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장태입니다. 장태.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제 몇 기 때 사용했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제2기 있죠. 제2기 때의 장태가 새로운 무기로 활용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은 사진 한 카트가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 해가지고 들것에 잡혀가는 부분입니다. 죄인을 왜 이렇게 들것에다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대우에 있는 게 아니라 전봉준이 체포할 때 도망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몽둥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들것에 실려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이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항 이후에 개화 사상과 이 시간에 위정착사 사상의 충돌에서 비롯된 이모군란의 결과 갑신정변, 그 갑신정변의 결과 동학농민운동까지의 전개 과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나왔던 안으로 갑오개혁, 밖으로 뭐요? 청일전쟁, 이 이후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